주민들이 네. 좀 소통이 잘 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어떤 이야기든 우선 잘 들어주고 네. 그리고 구에서 하고 있는 얘기를 잘 전달하고 이런 어떤 소통이 중심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는 또 주민이 우선인 정책에 대한 고민들을 먼저 선도적으로 좀 하고 있는 거죠. 이를테면 복지에 대한 부분도 그게 포퓰리즘이 아니라 주민들의 최저 우리가 요구하는 권리 또 아니면 구청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의무적 사안들을 국가위상에 맞는 어떤 주민들에 대한 최저 기본선, 복지의 최저 기본선 이런 거를 다른 어떤 이슈가 먼저 나오기 전에 먼저 좀 선도적으로 이렇게 정책을 제시하고 그걸 집행해 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 주민들에게 좀 어필이 되지 않았을까. 일단은 잘 들어야죠. 잘 듣고 나하고 반대돼도 감정적으로 욱하지 아니하고 일단 잘 들어야 됩니다. 특히 이제 민원인의 이야기인 경우에 제가 경험해 보면 왜 이렇게 오해할까 하면서 욱할 수 있거든요. 상대방이 표현이 거칠면 같이 감정적으로 욱해질 수 있지만 그거를 의식적으로라도 통제를 하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끝까지 들어야 된다. 그리고 항상 부드럽게 얘기를 하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10년 가까이 다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닙니다. 중간에 제가 욱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러고 나면 민원이 가고 나면 제가 후회가 되더라고요. 내가 5분만 참았으면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구청장이 주민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이 반대하면 반대의 뜻을 철저히 한번 우리가 좀 분석하고 설득할 수 있는 데까지 설득해 보고 여전히 반대가 심할 때는 저의 입장을 접는 거죠. 뭐 대단한 철학이 있다 그러면 모르지만 주로 이제 민생 문제 관련된 거, 민원 문제와 관련된 것은 과감히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주민 입장과 제가 대치돼서 이렇게 대립이 될 때는 저는 제가 지는 게 맞다. 그래서 구청장은 국민을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삼선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또 이 안산자락기. 제가 뭐 소통도 잘하고 뭐 이랬다 하는 것은 일반적인 얘기고 우리 주민들이 저 길을 걸으면서 내 구청장 잘 뽑아줬다 생각하는 게 맨날 이 안산자락길이거든요. 소통이 어떤 기술적으로 뭐 답변하기보다는 항상 같이 마음을 해주고 그분들 가진 마음에 대해서 좀 공감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우리 국민들 아니면 이제 우리 지방 정부 같으면 우리 주민들, 시민들의 마음을 좀 제대로 빨리 감수성을 가지고 좀 읽을 줄 알아야죠. 그리고 공감 능력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사례가 이제 백화점 보듬기라고 하는 사례인데 이제 뭐 어떤 거냐면 우리 구청에서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법적으로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할머니하고 손녀딸이 사는데 자기 아들 며느리가 다 행불. 그러면 주민등록상에는 아들 며느리가 있기 때문에 부양 의무자가 있거든요. 그럼 기초수급자가 안 돼요. 그러면 이 할머니는 손녀딸하고 동주민센터에서 폐유지 주워가지고 살거든요. 그거 한 달에 한 40만 원 벌이가 되는 거예요. 그걸로 둘이 살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기초수급자보다 더 힘들거든요. 이런 사람들 도와줘야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실제 조사를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법적인 조건 따지지 않고 현재 얼마나 어려운지 도와줘야 될 대상인지를 보고 이분들을 선정을 해서 도와주겠다고 하는 성당이나 교회나 또 사찰이나 개인 법인에게 자료를 드려요. 그분들이 자기 마음에 닿는 사람을 매월 지원하는 거예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정 후원 계령 계좌로 매월 처음에는 50만 원, 매월. 지금은 평균 30만 원입니다. 여기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한 번 돕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자립할 때까지. 그러니까 한 경우는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경우에 그 손녀딸이 이제 성장을 해서 예.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고등학교 입학을 해서 그 방송에 진출하는 게 꿈인데 이 아이가 방송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예. 그래서 다니는 3년 동안 매월 50만 원을 개인이 지원을 해줬죠. 그리고 졸업을 했는데 방송국에 취업은 한 건 아니고 다른 곳에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취업하자마자 우리가 약속대로 자립할 때까지니까 첫 월급 받을 때 그 후원 개련이 종료가 됐죠. 이 경우에는 얘가 중3 때부터 고1, 2, 3 이렇게 받았으니까 한 달에 50만 원씩 1년이면 12개월 600만 원이고 3년이면 1,800만 원이고 그보다 기간이 더 길었으니까 2천만 원 이상이 계속 매월 지원된 거예요.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저는 그것이 단순히 재정적 지원만의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어떤 불안한 환경에서 잘못되면 훨씬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 빠지거든요. 그거를 과감하게 사회적인 후원 결연으로 지원해 줬을 때 이 아이는 내가 혼자가 아니다. 우리 서대문 지역사회가 항상 나를 챙겨보고 있다. 저희가 백화점 보건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돈 지원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통합 사례 관리를 합니다. 통합? 통합 사례 관리. 그러니까 이 가정에 무엇이 필요한지, 주거 문제, 의료 문제, 교육 문제 이런 것을 일일이 다 챙겨주거든요. 우리의 복지가 단순히 퍼주기가 아니고 어려운 사람의 그 현실에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도울 수 있는 영역들을 단순히 재정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례 관리를 통해서 그 사람의 모든 상황에 맞는 맞춤형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게 이제 백화점 보건기 사례가 아주 우리 복지에 아주 좋은 장점이고 이제 동복지허브라는 게 전국 모델이 됐는데 제가 동을 복지 중심이 되게 하자. 그동안 구청이 복지 중심인데 동이 복지 중심이다. 그리고 동의 직원들은 전부 복지 업무 해라. 행정 업무 중에서 구로 이관할 거 다 이관시켜라. 그러면 동은 최소한의 재난 기능 이런 것들은 동이 담당하고 아주 급한 것들 나머지는 전부 복지만 해라. 동장은 복지 동장. 그리고 행정직 직원도 복지 업무를 같이 해라. 이러면 이 복지직들이 예전에 너무 업무 과중이 돼서 할뜨기 효과로 막 4명이나 자살하고 제가 그 공부를 1년에. 몰라 했는데. 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동 직원들이 전부 다 복지 업무를 담당하니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 복지사들은 일일이 현장을 방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동장한테 주어진 특명이 매일 동네를 다녀라. 그리고 이제 우리 힘만으로 안 되니까 민간 연계를 해야 되는데 연계하는 방식을 통장들이 복지 통장이다. 자기 통을 책임져라. 그래서 가장 어려운 이웃을 찾아내는 일을 통장이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을 찾아내면 법적으로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주고 안 되면 아까 백화점 보듬기 방식으로 지원해주고 현재 우리가 2011년 1월부터 했는데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몇 가정을 했느냐? 590가정. 지원된 금액의 누적 액수가 얼마냐? 34억 원. 정말 이거는 우리 지역사회의 연대를 통한 도움이 얼마나 크게 작동되는가. 그리고 도움을 주는 분들이 제가 도움을 줘야 되는데 후원의 손길이 없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거짓말 같잖아요. 우리 사회도 기부 사회가 가능하다. 저는 이걸 공감합니다. 거기에 중요한 바탕은 뭐냐면 복지 시스템의 철저한 투명성. 내가 지원한 돈이 이 어려운 사람에게 철저하게 100% 지원된다. 이게 돼야 돼요. 그렇게 설계를 한 거예요. 구로는 돈이 아무것도 오질 않아요. 직접 다이렉트로 구자로 직접 하게 돼 있거든. 공동모금회를 거칠 뿐이지만 그리고 우리는 사례 관리만 해주는 거예요. 돈이 제대로 전달되는지 또 이 사람이 돈을 받고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또 후원해준 사람이 사정에서 끊기게 되면 그 다음 후원자를 찾아주는 일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받는 사람들도 큰 어떤 지역사회의 그 공동체를 느끼게 되는 거고
후원자들도 저희가 큰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590가정까지 후원자들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자기가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컴퓨터 작업만 하면 보람 못 느껴요. 자살하게 되지. 그런데 어려운 사람 찾아가고 그 사람 얘기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또 실제로 도움을 줬더니 기뻐하고 이러면 자기가 사회복지를 선택하고 공부하고 업무를 보는 것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는 거죠. 아, 내가 이 사람 생명을 구했구나.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것이 제가 그 신들러 리스트에 나오는 신들러에게 유태인들 나중에 살아남은 사람들 1100명이 반지를 하나 만들어 주거든요. 자기들 금리빨 뽑아가지고 이게 실화거든요. 근데 그 반지에 새긴 탈무드의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천하를 구하는 것이. 홍제 지하철역이 사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역은 보통 다 사거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역세권이 만들어지는데 저희 홍제 지하철역은 처음에 어떻게 설계돼서 그렇게 된지는 모르지만 가운데 있어요. 도로 가운데. 사거리가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 골목길은 좀 있지만 사거리가 아닙니다. 이 사거리는 이제 홍은 사거리가 사거리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마 홍은 사거리 쪽이 고가도로가 있어서 그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있어요. 근데 제가 구청장 되고 나서 이제 고가도로를 제일 먼저 철거한 게 홍제 고가도로. 그 다음에 이제 아영 고가도로. 그 다음에 서대문 고가도로 해가지고 제 재임 중에 고가도로 3개를 다 철거했거든요. 아, 그렇네요, 보니까. 예. 주민들이 세상이 확 트였다고 좋아하죠. 그리고 고가도로 없어진다고 교통이 막히지 않아요. 이미 교통량이 많아져 버리면 고가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건 실증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안에서도. 예전에 아영 고가도로 만들 때는 뭐 그냥 일종의 비화입니다만 박정희 대통령이 공항 갈 때 빠르게 가려고 논스톱 길을 만든 게 아영 고가도로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60년대인가 70년대인가 그런데 그때는 신호등 안 받고 쫙 가니까 조금 더 빠를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교통량이 많아져 놓으면 이 고가도로가 어차피 교통의 장애물이에요. 그 위에 가는 거 따로 가긴 가지만. 근데 이게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지 홍제 지하철역이 사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홍제 지하철역을 홍은 사거리까지 연장을 시키자. 지하철역을 옮기긴 어려우니 그러면 홍제 지하철역에서 홍은 사거리까지 지하를 더 파자. 지하를 더 파는 거예요. 그래서 보행 네트워크라는 게 걸어갈 수 있게 만든다, 지하를. 사거리가 되면 사거리에서부터가 다 지하철역이 되는 거죠. 사거리에 뭐가 있냐? 인왕시장이 있어요. 유진상가가 있고. 근데 이게 계속 개발이 안 된 낙후 지역이거든요. 여기에 지하철역을 만들어주면 인왕시장이 자극이 되어져서 새로운 주상복합에 대한 개발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만큼 이익도 생기고 또 그 이쪽 홍제 일동 쪽으로는 수라면옥 쪽이 있는데 이쪽도 지하랑 연결이 되면 개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홍제의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그동안 정체돼 있었는데 이걸 뚫겠다고 하니 주변 지역이 부동산 가치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왕시장 개발에 대한 꿈이 새롭게 일어나고 홍제 원래 지하철역 있는 홍제시장 쪽에 새롭게 에스컬레이터라든지 공개공지가 있는 이런 빌딩들이 이제 들어서게 되고 이쪽 홍은사거리 쪽에 있는 수라면옥 쪽이 또 빌딩들이 들어서서 그 개발의 촉진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홍제 지하 보행 네트워크는 어떻게 되느냐? 한 230m, 그러니까 250m가 채 안 되는 거리인데 그걸 연결하는 거리가 그 지하에 여러 가지 배설물들이 있습니다. 아까 도시가스관, 상수도관, 하수도관, 통신선 이런 거 이런 거에 대한 사전 조사를 다 마쳤고요. 그다음에 지하철이 가는 큐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철이 지나가면 그 위를 덮은 이 큐브에 충격을 안 줘야 되거든요.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정도로 파야 되는지 심도를 결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영역에 대한 것을 다 마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길을 쭉 다닐 때는 다른 그 캐나다의 몬트리올 이런 데 가면 이제 그 지하에 언더그라운드 시티라고 돼 있어요.
뭐냐면 지하철역들의 지하를 다 연결. 예를 들면 우리 지하도 상가와 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 지하도 상가보다 더 나은 거는 지하로 들어가도 지하의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고도가 높아서 분수도 있고 상가가 쫙 연결돼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겨울철에 지하도에서 모든 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쭉쭉 뻗어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걸 언더그라운드 시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을지로의 지하 상가하고 개념은 비슷한 건데 우리는 지하도 상가가 층고가 좀 낮고 지하라는 느낌이 팍 들거든요. 거기는 높이 돼 있고 분수까지 있을 정도니까 광장이 있고 거기 생활이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보고 싶은데 통로가 그만큼 안 나와요. 현재의 여건상 또 밑에 지하철이 다 가고 있고 그래서 그 길이 그만큼 안 넓어지면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 길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무빙워크를 놓자. 딱 쓰면 바로 가버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무빙워크를 타고 가면서도 지루하지 않게 하자. 옆 벽면에 여러 가지 갤러리 효과를 만드는 거죠. 뭐 3D로 여러 가지 갤러리에서 다양한 광고 장면이 나온다든지 이러면 또 수익성도 있고 그렇게 해서 사거리 쪽에는 도서관을 만들고 그 도서관은 우리 그 코엑스에 있는 별빛 도서관처럼 그렇게 만들자.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심도를 더 높여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지하 1층과 지상 1층 정도로 만들어내자. 그럼 제일 가쪽에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도서관 자체를. 그래 그 도서관이 이제 카페도 되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차 마시면서 떠들면서 책 보는 도서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문화를 심어주면 홍제 전체가 개발의 효과가 퍼지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저희들 그 홍제 지하 보행 네트워크 사업의 핵심입니다. 저희 지방 정부는 우리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지방 정부 226개 시장 분수 구청장들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저희들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도 벌리고 또 주민들과 함께 사업하고 또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계속 진행해 가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행복한 연말연시 되시기 바라겠습니다.